안녕하세요. 가정교육 이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64페이지에 31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입주 예정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그 이후 주택단지의 일부 토지를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사업자가 하자 있는 아파트를 입주자에게 공급했고 그 주택 소유권에 대해 소유권자들이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다시 취득할 필요 있죠. 그런 소송 절차와 관련되어 우리 주택법에 새로 법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공사 후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서는 주택건설사업이 전부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 매도 청구의 당사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이들은 명도소송에 관한 절차를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행사하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절차, 요건에 관한 사안들을 우리가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우선 1번 보게 되면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의 판결은 주택 소유자 전체에 대해 효력이 있다. 그래서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신청하는 자는 주택 소유자, 분양된 복리설의 소유자가 매도 청구의 당사자 됩니다. 이들은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를 소유권을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소유자 전원에게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정하여 매도 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대표자는 소유자 전체 4분의 3 이상의 동의 얻어 선정한다. 선정 대표자에 관한 문제로서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은 때 소송을 대표할 수 있는 선정 대표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매도 청구로 인해 발생한 비용 전부를 전부 동원해놨습니다.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하자 있는 주택을 분양한 사업체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데 관련 비용 전부를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매도 청구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여야 한다. 100분의 5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5% 미만일 때는 매도 청구와 관련된 소송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 만약 100분의 5 이상이라고 하면 주택단지 면적의 10%의 토지 면적을 실소유자가 회복했다고 하면 그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는 협의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고 매도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5% 미만의 면적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매도 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실소유자에게 송달돼야 된다. 그러면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세 가지 형태의 매도 청구가 우리 주택법에서는 서술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요건과 관련되어 지구 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 건설 사업으로서 주택 건설 예정지의 80% 이상의 토지 면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 매도 청구 가능한 때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사업체가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하면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하며 80% 이상 95% 미만의 경우는 토지 소유기간이 10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매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의 경우는 매도 청구 대상 아니고 그러한 때는 알박기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는 협의 매수만 할 수 있을 뿐 매도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허가 받은 이후 주택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20%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 공택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리모델링 조합의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주택법상 구체적으로 성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문제는 판례 등으로 처리할 사안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앞서 사업계 승인 요건과 관련된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사업체가 매도 청구의 당사자이지만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는 주택건설 사업이 모두 완료되었기 때문에 주택과 분양된 복리설의 소유자가 매도 청구 당사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매도 청구 대상은 원 소유자가 주택단지의 전체 면적의 5% 미만의 토지 소유권을 회복했을 때 매도 청구 가능하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도 청구와 관련되어 매도 청구에 대한 의사 표시가 송달돼야 되는데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와 관련된 의사 표시가 송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협의기간이 2년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매도 청구와 관련된 효과 특징에 대해 판결에 대해서는 소유자 전원에게 미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렇게 매도 청구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수 비용이라는 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매수 비용 전부에 대해서는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래서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사실 지문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법상의 매도 청구와 비교하여 특이한 점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 있죠. 그래서 매도 청구 요건과 관련되어 5% 미만이라는 말 확인하시고 실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 청구와 관련된 의사 표시가 송달돼야 된다. 그리고 선정 대표자에 관한 문제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놓습니다. 32번입니다. 공급비서 교란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택법에서는 주택 공급 규칙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게 되는데 이를 새치게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공급질서 교란 행위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제재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주택법상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양도, 양수, 알선할 수 없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증서에 대해서는 함부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2번입니다. 양도, 양수 범위에는 매매, 상속, 저당 박스에 넣습니다. 매매 등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 행위에 포함되고 있지만 상속, 저당에 대해서는 배제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여기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발생하는 법률 행위로서 이 상속에 의해 주택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상속인이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양수 범위에서 배제시키게 됩니다. 2번 틀린 정답입니다. 3번 사업체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 동그라미 넣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공급비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취소 가능하며 주택에 대해서는 환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지위란 말 보게 되면 무효, 공급계약이란 말 보게 되면 취소, 주택이란 말 보게 되면 환매 대상으로 한다. 그렇게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잠깐 살펴봅니다. 만약 청약통장에 20년간 가입되어 있는 A가 B에게 통장을 양도하고 저 B가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을 공급받기로 하며 그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통장 거래에 따른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공급비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통장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A와 B가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통장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아기와 아기 사이의 법률 관계로 입주자 저축 제도, 청약통장과 관련되어서는 그 법적 지위를 무효로 하게 됩니다. 반면 이 통장 거래를 사업체는 알질 못하죠. 그리고 저 B와 주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선악 관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취소 가능하며 저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권리를 취득했다고 하면 이미 법률 행위는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그 원인 되는 것이 불법 행위죠. 불법 행위를 기준으로 한 급여물에 대해서는 불법 원인 급여에 대해 환매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효, 선악 관계에 대해서는 취소. 불법 행위를 기준하여 주택을 취득했다고 하면 환매 대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제소 교란 금지와 관련된 위반 행위 시에 법적 효과에 관한 사항을 무효, 취소, 환매 그렇게 구분하시면서 3번 공급계약 이 말 나오게 되면 취소 대상이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4번입니다. 위반한 자에 대해 소정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에 해당되는 금액을 사업체가 지급한 때 그 주택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매에 관한 사항으로 4번 맞습니다. 그리고 공급질서 교란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10년 범위 내 국토교통부 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통장 거래하여 불법 행위가 발견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동안은 최대 10년 동안은 청약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래서 32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양도양수 범위에는 상속, 저당, 제외한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33번입니다. 투기과일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투기과일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 있는 때 분양권 전매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의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안에 새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한 분양권은 전매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 제한 효과가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 시군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도의사와 협의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2번입니다. 투기과열 지정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지정 사유가 없어진 경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법령이 정한 수 이상의 토지 소유자는 지도지사에게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에 대해서는 토지 등의 소유자가 요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개인적인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택가격 안정이라고 하는 공익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 등의 소유자가 직접 투기과열지구를 지정 요청하거나 해제 요청할 수 없습니다. 공익과 사익이 충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2번 틀린 지문이 됩니다. 3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하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재검토 동그래 놓습니다. 우리가 관계법규 전반에 걸쳐 타당성 검토를 보게 되면 99%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게 되는데 타당성 검토 다 글자이죠. 반면 그 타당성 검토와 유사한 재검토는 세 글자입니다. 5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1년마다. 그리고 1년마다 실시한다는 것을 보면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지사이지만 1년마다 재검토하기 때문에 숫자 1, 국토교통부 장관만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도지사도 1년마다 재검토한다. 그런 취지의 지문이라면 바로 틀린 게 됩니다. 3번 맞는 지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제한되는 전매는 상속을 포함하여 권리 변동을 포함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이 전매 범위에 상속은 제외시킵니다. 5번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에 입주하는 지위는 이혼을 인하여 배우자에게 이전이 불가피하고 사업체에 동의받은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전매 행위가 제한된다고 하면 생업상의 필요성이 인정된 때 사업체에 동의받아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인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하여 사업체에 동의받게 되면 배우자에게 분양권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틀린 지문입니다. 33번은 답을 3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등기함으로써 권리가 변경되게 되는데, 특히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매매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반면에 등기하지 못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전매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양권입니다. 분양권 상태라고 하면 한참 주택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에 저 사업체와 주택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 가진 자를 입주 예정자라 표현합니다. 그러한 입주 예정자가 지금 당장 등기상에는 자기 명의가 아니지만 2년 뒤에 또는 3년 뒤에 만들어질 아파트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것을 전매 행위라 표현하는데, 이러한 전매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 전매 행위가 투기를 조장하는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라 전매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으로 투기과일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그리고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소유권과 그 입주자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 전매 제한의 효과는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게 되는데, 여기 투기과일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최근 기출문제, 시험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만약 수도권과 충청권에 투기과일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때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기간은 좀 불특정합니다. 만약 사업체가 주택건설 사업 도중에 부도 파산하게 되면 주택건설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경우라면 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5년 동안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게 됩니다. 만약 그 밖의 지역이라고 하면 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1년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케이스별로 전매 제한 기간을 각각 달리하고 있는데, 특별히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고 주택 공급 가격이 주변 시세 70% 미만이라고 하면 그 전매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주택에 있어서의 최장 전매 제한 기간은 6년이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는데, 이 분양가 상한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 법이 바뀌면서 기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버리시고 최장 전매 제한 기간이 6년이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 공공택지 외택지, 여기 공공택지 외택지라고 하면 각종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땅을 공공택지 외택지라 표현합니다. 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저 공공택지 외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다고 하면 그곳에 만들어지는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공공택지 외 택지 이 말 나오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곳의 주택에 대해서는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매 제한 기간 중간에는 전매할 수 없지만 사업 주체 동의받게 되면 예외적으로 전매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공사의 동의받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는데, 생업상의 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 그때는 사업체 동의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유로서 이사 가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장소 관계없이 사업체 동의받아 현재 살고 있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을 전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전매 시에는 사업체가 아니라
주택공사의 동의 받아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상속 외 사유로 이사를 하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사하는 때 사업체 동의 받아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이민 가거나 외국에 2년 이상 장기 체류하는 때 사업체 동의 받아 전매할 수 있고,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에게 주택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라면 사업체 동의 받아 전매 제한 기간 중에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거나 배우자에게 그 분양권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이전 그리고 해외, 이걸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내고 나머지 배우자와 관련된 두 가지 사안들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34번 함께 보십니다. 투기 관리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투기관리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번 맞는 질문입니다. 18회 시험 때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빈칸 만들어 놓고 주관식으로 시험에 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투기관리지구의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정 절차, 지정권자 누구인지 각각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관리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 시도지사의 의견 들어야 하고, 시도지사가 투기관리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3번입니다.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관리지구 내 기존 주택에 대해 주택 전매 제한 적용된다. 투기관리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자 지위, 분양권에 대한 전매 행위만 제한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소집하여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된 지역별로 주택가격 안정,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투기관리지구의 지정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재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질문입니다. 5번입니다. 투기관리지구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태재원 전 의원이 해외 이주하게 되어 사업체에 동의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번은 전매 제한에 대한 예외에 해당되는 사유로서 사업체에 동의받아 해외 이주하게 되면, 이민 가게 되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 4번은 문제가 옳은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옳은 것 찾으라고 하면 1, 2, 4, 5. 틀린 지문이라고 하면 3번 하나 틀리죠. 그래서 3, 4번은 제가 문제를 좀 잘 만들었는데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으로 수정해서 확인해 놓습니다. 35번입니다. 전매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은 10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이를 전매하거나 전매 알선할 수 없다. 상속 제외.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하는 주택 또는 그 주택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 기간, 제초 주택 공급계약 체결 가능으로부터 1년이다. 6개월이죠. 그래서 2번을 답으로 해놓습니다. 3번 주택공사의 우선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4번 부기등기입니다. 그리고 5번 투기관리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은 제초 주택 공급계약 체결 가능으로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한 때, 저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보다 5년이라는 기간이 먼저 찾아오게 되면 5년이 전매 제한 기간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외 지역의 경우는 제초 주택 공급계약 체결 가능으로부터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7회 시험 때는 우리가 방금 보셨던 이 5번 지문과 관련되어 5, 1을 빈칸 만들어 놓고 주관식으로 출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은 답을 2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사업자 주택을 공급하면서 그 분양 가격을 제한받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 표현합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공공택지 또는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일반의 공파는 공동주택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면 공공택지에 만들어진 일반의 공파는 공택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고 공공택지 외 택지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때 일반의 공파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데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한 날이 속한 달에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 사이에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3개월 사이에 청약 경쟁률이 20대 1 초과하는 지역 거래량 증가율이 200% 이상인 지역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건을 갖췄다 할지라도 세 가지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경제자유구역 그리고 관광특구안에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건축물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죠. 그러면 여기 공공택지 외 택지 바로 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성한 아파트 단지 내 택지를 공공택지 외 택지라 하는데 이곳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어 일반에 공급하는 공동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고 공공택지 외 택지로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그 위치가 수도권이었을 때 주택법에 의한 전매 제한 대상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입니다. 그러면 서울 강남 쪽에 최근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재건축 사업과 관련되어 평당 아파트 분양 가격을 한 4,450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살펴보는데 여기 한 평에 4,450 정도의 분양 가격이 책정되었다고 하면 한 달 전에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에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평당 분양 가격이 3,95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천 넘어버리더라고요. 만약 이런 아파트가 30평짜리라고 하면 그냥 대충 5천 잡고 30평이라고 하면 그 분양 가격이 15억 정도인데 이런 30평대 아파트의 대지 지분은 보통 10평이거든요. 그리고 저 30평대 아파트에 대한 건축 비용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길 30평 정도의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평당 건축 비용이 한 460, 470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야 이것 대충 평당 건축비 500으로 하면 땅값 제외한 순수한 건설 비용은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13억, 12억 정도는 토지 가격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0평에 13억이라고 하면 평당 가격이 1억 원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저 평당 가격 1억짜리는 상업지역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지 재건축 사업 현장은 대부분 주거지역이거든요. 너무 고분양 가격이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좀 방지할 목적으로 수도권에 공공택지 외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그곳에 공급되는 주택 공급 가격을 제한하고자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전매 제한 기간을 두게 되는데 최초 주택 공급 계약 체결 가능한 날부터 6개월을 전매 제한 기간이라 하면 보통 아파트 25층짜리 공사 기간이 2년 6개월 정도입니다. 6개월만 전매 제한하고 나머지는 전매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분명 전매 제한 대상 삼고는 있지만 의미가 크게 없는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작년 4월 달에
부동산과 관련된 거래를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채무장관이 규제를 바꾸어 놓은 제도인데 그에 관한 사항으로 좀 시사성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과 맞물려 35분의 2번 지문 수도권 지역으로서 공공택지 외 택지에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 최초 주택 공급계약 체결 관할부터 6개월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한다. 그 지문과 맞물려서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36번입니다. 세대주인 갑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있다. 그러면 전매 제한 대상인 토기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 택지에 공급되는 주택 세 가지 중에 하나이겠죠. 다음 중 갑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입니다. 세대 원인 갑의 아들이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이사감에 있어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에는 장소에 관계없이 전매 가능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때에만 전매할 수 있죠. 서울시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수도권을 이사했기 때문에 전매 사유가 못 됩니다. 2번입니다. 갑은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갑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이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는 때만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전매 사유 아닙니다. 3번입니다. 갑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간 해외 체류하는 경우 2년 이상 해외 체류 시에 전매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립니다. 4번입니다. 세대원인 갑의 가족은 국내 체류하고 갑은 해외 이주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주 시에 전매 사유가 됩니다. 5번입니다. 갑이 이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5번 전매 가능하죠. 그래서 35번은 답을 5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과 관련된 사안들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데 특히 전매 가능한 사유, 전매 가능한 사유, 해외 이전 두 가지 사항을 토대로 꼼꼼하게 정리해 놓는다고 하면 새로 출제할 수 있는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37번입니다. 공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택법령에 관한 사안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주택법에서는 주택법의 적용 대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과 관련된 사안들 적용 범위에서 한번 살펴보고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어떤 방법을 만들게 되는지 사업체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 승인, 착공, 사용, 금사 네 가지 사안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인에게 분양하게 되는데 저 주택 분양을 주택 공급이라 하여 공급 절차, 사업체에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과 일반 국민, 입주자 등에 관한 각종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급된 공동주택에는 입주자 등이 사용하게 되는 전유 부분과 둘 이상의 구분 소유자, 입주자 등이 함께 사용하게 되는 공용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제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나갑니다. 그 중에 관리 규약에 관한 사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관리 규약에 관한 문제는 한 5년 또는 7년에 한 번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18회 시험 때 관리 규약에 관한 사항을 출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거리가 아닐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질문만 꼼꼼히 확인하면 충분합니다. 1번입니다. 시군구청장은 공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중개가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공택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1번 드립니다. 2번 입주자 등은 공택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동그래 놓습니다. 관리규약을 정한다. 그러면 이 준칙은 관리규약을 정하는 기준, 기초가 되는 것이지 반드시 관리규약 준칙에 따를 필요 없죠. 그래서 관리규약 준칙을 토대로 해서 특정 아파트 단지 실정에 맞는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100% 그대로 뺏긴다고 하면 따라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고 실정에 맞추어 집어넣을 거 집어넣고 뺄 거 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참조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2번 만약입니다. 그리고 3번 관리규약 효력에 관한 사항으로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분양 목적으로 한 공동택과
임대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와 관련되어서는 혼합주택단지의 관리규약 제정에 관한 사안입니다. 여기 혼합주택단지는 분양 목적의 공택과 임대 목적의 공택이 함께 존재하는 주택단지를 혼합주택단지라 표현하는데, 이 혼합주택단지의 입주자, 이들은 공택을 분양받은 소유자,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입주자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그런데 이 사용자 범위에 최근 법을 개정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이들이 혼합주택단지 안에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혼합주택단지의 관리규약 제정 시에 임대사업자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리규약의 결정주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구분해 놓을 게 있습니다. 여기 혼합주택단지에는 공동택단지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안들을 임대사업자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함께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단지 관리를 위해 5가지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기본서 공부하시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 예정자 과반수 입주한 날부터 3월 이내 관리 방법, 그리고 그 관리 방법이 위탁관리라고 하면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하고 사업체에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있어서는 항상 돈 문제가 관여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첫 번째, 주택법에 관리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 주택단지에는 초기에 3월 이내, 숫자 3이었습니다. 3가지 사항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2가지, 관리 방법, 주택관리 선정, 이러한 것들을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돈과 관련된 문제로서 장기 수선 계획의 조정. 수립은 공동결정 대상 아닙니다. 여기 장기 수선 계획의 수립은 장기 수선 충당금을 집행하기 위한 제도로서 수립은 사업체가 수립하고 조정은 3년마다 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을 둘이 합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장기 수선 계획에 따른 장기 수선 충당금과 특별 수선 충당금의 집행, 사용에 관한 문제와 관리비 집행에 관한 문제, 이러한 3가지를 공동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가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결정할 사안인데, 만약 이 2가지 사항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분양주택과 임택의 공급 면적을 기준으로 2분의 1 초과하는 쪽이 관리 방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을 결정하며,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공급 면적의 3분의 2 이상인 쪽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공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여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안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실 것 4번,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규약은 입주자, 사용자, 임대사업자가 이곳에
임대사업자 공고하는 임대택의 임차인은 관리규약 결정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것 구분하십니다. 여기 사용자 범위에 임대택의 임차인 제외시켰던 것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이번 장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